한 사찰의 비구니가 된 여자 스님과 경찰이 조폭들에게 의해 성희롱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들의 과거가 충격적으로 밝혀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천의 번화가를 조금만 벗어나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고즈넉한 산세가 펼쳐진다. 그 산 중턱에 자리한 청운산은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고찰은 아니었지만 찾는 이의 마음에 평안을 안겨주는 특유의 아늑함과 정갈함으로 아름아름 알려진 곳이었다. 지은 지 100년 남짓한 대웅전의 단청은 화려하기보다 소박했고 풍경 소리는 요란하지 않게 바람의 길을 알려주었다. 이곳 청운사에서 서현 스님, 송명 강지우는 자신의 과거를 묻고 부처의 가르침 아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28 여승의 길을 걷기에는 너무나 젊은 나이. 그녀의 맑고 커다란 눈망울에는 속세의 번뇌를 초월한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와 참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10년 전 은하수 고등학교의 교정을 공포로 물들였던 강지우라는 이름. 그 이름은 이제 그녀에게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이자 매일 아침 불전에 엎드려 108배를 올리며 씻어내고자 하는 업보의 상징이었다. 서연아, 공양간의 둘 장작이 다 떨어져 가는구나. 내일 아침 일찍 읍내에 내려가서 좀 사와야겠다. 대웅전 앞마당을 쓸던 서연에게 주지 스님인 혜민이 나직이 말했다. 혜민 스님은 올해 55으로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지닌 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얼굴에는 절의 재정을 걱정하는 수심이 옅게 깔려 있었다. 신도들의 보시만으로는 낡은 요사체를 수리하고 절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빠듯했기 때문이다. 주지 스님, 제가 내일 다녀오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길을 나서면 점심 공양 전에는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은 비지를 멈추고 혜민 스님을 향해 합장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낭낭하면서도 차분했다. 혜민 스님은 그런 서연을 대견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5년 전 삭발을 하고 절을 찾아왔을 때만 해도 세상에 대한 원망과 도끼로 가득 차 있던 소녀였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행에 정진하며 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무슨 사연이 있어 출가를 결심했는지는 묻지 않았지만 혜민 스님은 서연이 이곳 청운사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때였다. 청운사의 고요한 정막을 깨고 육중한 엔진 소리가 산길을 울리며 다가왔다. 잠시 후 절 입구에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2대가 거칠게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우르르 내렸다. 그들의 험상궂은 인상과 위압적인 분위기는 청운사의 평화로운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맨 앞에서 걸어오는 사내는 40대 중반으로 보였다. 잘 다려진 회색 정장에 머리는 포마드로 단정하게 빗어 넘겼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그의 이름은 권도혁,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신흥 조직 흑룡파의 중간 보스였다. 그는 주변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혜민 스님과 서연을 발견하고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여기가 청운사 맞나? 이야,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자리 잡았네. 스님들 장사 잘 되십니까? 권도혁의 목소리는 겉보기에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의 뒤에 도열한 부하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짚으며 혜민 스님과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혜민 스님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거사님들? 이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청정한 도량입니다. 용무가 있으시면 조용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고 스님, 제가 너무 시끄러웠습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권도혁은 과장되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해민 스님 앞으로 다가와 섰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 일대 상권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절에서 저희에게 아무런 성의 표시가 없으셔서 직접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보호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보호비라는 말에 해민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들어 읍내 상인들 사이에서 흑룡파라는 조직이 새로 생겨나 횡포를 부린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설마 부처님을 모시는 절에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다. 거사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부처님께 귀한 수행자들일 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도들이 시주하는 보시금으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드릴 돈이 없습니다. 해민 스님의 단호한 말에 권도혁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스님 말이 안 통하시네. 이 절에 드나드는 신도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좋게 말할 때 내놓으시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권도혁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뒤에 있던 부하들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서며 해민 스님을 압박했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해민 스님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권도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는 부처님을 모시는 신성한 곳입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권도혁은 뜻밖의 저항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젊고 아름다운 여승. 그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다. 오호, 이쪽은 젊고 예쁜 비구니 스님이시네. 스님, 속세에 미련 없으십니까? 이렇게 고운 얼굴을 하고 산속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우리 오빠들이랑 같이 내려가서 재미 좀 볼까? 권도혁의 부하들이 저질스러운 농담을 던지며 낄낄거렸다. 그중 한 명이 서연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서연은 몸을 피하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평소에 온화하고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날카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10년 전 은하수고에 미친 개라 불리던 시절의 강지우가 그녀의 안에서 꿈틀거리는 듯 했다. 권도혁은 서연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까칠하기는. 스님, 우리가 누군지 아직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이러면 우리도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곱게 돈 내놓으시죠. 안 그러면 이 절 오늘부로 문 닫게 될 줄 아십시오. 권도혁은 해민 스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해민 스님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지려 하자 서연이 재빨리 부축했다. 서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이곳은 청운사이고 자신은 이제 수행자의 길을 걷는 몸이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10년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해민 스님을 등 뒤로 보호하며 버텼다. 권도혁은 그런 서연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쯧쯧, 젊은 스님이 고집이 세네. 좋아, 오늘은 이만 물러나 주지. 하지만 조만간 다시 찾아올 거다. 그때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테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권도혁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의 부하들도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시며 차에 올라탔다. 검은색 세단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고 청운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평화로운 정적이 아니었다. 폭풍전야의 불길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해민 스님은 힘없이 땅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해민 스님을 부축해 일으켰다. 주지 스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다만 앞으로가 걱정이구나. 저들이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을꼬. 혜민 스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런 혜민 스님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의 과거가 또다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부당한 폭력에 굴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강하게 일었다.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의 묵은 업보가 이제야 저를 찾아온 것입니까? 부디 제가 더 이상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서연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산사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높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검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평온을 위협하고 있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잊고 싶었던 강지우라는 이름이 다시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권도혁 일당이 돌아간 후 청운사의 시간은 무겁게 흘러갔다. 혜민 스님은 좀처럼 수심을 거두지 못했고 서연 역시 불경을 외우고 참선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결국 혜민 스님은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연아, 아무래도 경찰에 알려야겠다. 저들의 횡포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읍내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주지 스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리하십시오. 하지만 경찰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회의감이 묻어났다. 그녀에게 경찰은 결코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비행 앞에서도 경찰은 늘 무력하거나 때로는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혜민 스님의 결심은 확고했다. 다음 날 아침 혜민 스님은 파출소를 통해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청운사로 경찰차 한 대가 올라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2명의 경찰관이었다. 한 명은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경이었다. 남자의 이름은 한서준, 인천 중부경찰서 강력 2팀 팀장이었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답게 날카로운 눈으로 절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여경의 이름은 차유진, 강력 2팀 소속 경위였다. 그녀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야무진 인상으로 강단 있고 똑 부러지는 성격의 소유자임을 짐작게 했다. 혜민 스님은 두 사람을 대웅전으로 안내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권도혁이라는 자가 찾아와 보호비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고 조만간 다시 찾아오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이었다. 한서준 팀장은 혜민 스님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다. 흑룡파 요즘 인천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는 놈들입니다. 신흥 조직인데 아주 악랄하고 대담해서 골치가 아픕니다. 스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으니 다시 찾아오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한서준 팀장은 혜민 스님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흑룡파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번 사건도 협박 외에는 별다른 물증이 없어 수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때 차유진 경위의 시선이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서연에게 닿았다. 차분한 승복 차림에 삭발을 했지만 유난히 맑고 큰 눈, 오뚝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 낯익은 얼굴이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10년 전 악몽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바로 그 얼굴. 차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중얼거렸다. 강지우? 그 작은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차유진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서연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눈앞의 여경.
단정한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서연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짧은 단발머리에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소녀. 매일같이 복도 끝 화장실로 끌려가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았던 아이. 차유진.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하필이면 이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부처님께서는 어찌 이리도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자신이 받아야 할 과보란 말인가? 차유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눈앞의 여승이 바로 강지우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악마가 버젓이 스님 행세를 하며 부처님을 모시는 도량에 서 있다니.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차경위,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한서준 팀장이 차유진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물었다. 차유진은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대답했다. 아닙니다, 팀장님. 잠시 현기증이 나서 그랬습니다. 차유진은 서연에게서 시선을 떼고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서연을 향해 있었다. 서연은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108배를 올리며 참회했던 지난 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한서준 팀장은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한 채 혜민 스님에게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님, 저희가 당분간 청운사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놈들이 다시 나타나면 절대 혼자 상대하지 마시고 즉시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하겠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님. 혜민 스님은 한서준 팀장과 차유진 경위를 절 입구까지 배웅했다. 서연은 차마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없어 대웅전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경찰차가 산길을 내려가고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차유진의 그 차갑고 경멸에 찬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유진아,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제발 내가 이곳에서만이라도 조용히 속죄하며 살게 해다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삭발한 이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후회의 눈물이었다. 한편 경찰차에 올라탄 차유진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강지우. 그 이름은 그녀의 10대를 송두리째 앗아간 악몽의 동의어였다. 끔찍한 학교 폭력의 기억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한 흉터로 남아 그녀를 괴롭혔다.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경찰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강지우가 스님이 되어 나타나다니. 용서? 참회? 웃기지 마. 내가 어떤 인간인데.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내가 반드시 내 위선을 벗겨내고 말겠어. 차유진은 굳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조직폭력배의 행패로만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강지우, 아니 서연이라는 여승이 이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었다. 그녀는 한서준 팀장에게 청운사 사건을 자신이 전담해서 맡게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었다. 과거의 악연은 이제 경찰과 잠재적 용의자라는 새로운 관계로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삐걱거리며 맞물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권도혁은 예고했던 대로 다시 청운사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수의 부하들을 대동하고 아예 작정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들은 대웅전 마당에 보란듯이 판을 벌이고 앉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고성을 질렀다. 신성한 사찰은 순식간에 무법천지로 변했다.
혜민 스님은 한서준 팀장의 당부대로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강력 2팀은 즉시 출동 준비를 서둘렀다. 차유진은 이번 출동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강지우, 즉 서연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이번 기회에 흥룡파와 서연의 관계를 파헤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권도역의 부하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서연에게 다가갔다. 이야 스님, 우리랑 같이 술 한잔 합시다. 부처님도 술은 너그럽게 봐주실 거야, 안 그래? 그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희롱했다. 서연이 몸을 피하며 그를 뿌리치자 사내는 얼굴을 붉히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게 어디서 스님 행세야? 너 같은 년은 머리만 밀면 다 스님인 줄 알아? 사내가 서연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청운사 입구로 경찰차 여러 대가 들이닥쳤다. 차에서 내린 한서준 팀장과 차유진을 비롯한 형사들이 순식간에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다. 꼼짝 마.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한서준 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권도혁의 부하들은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당황하며 흩어지려 했지만 노련한 형사들의 움직임에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다. 차유진은 서연을 희롱하던 사내에게 달려가 능숙한 업어치기로 그를 바닥에 매다 꽂았다. 공무집행방해 및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차유진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한서준 팀장은 소란의 중심에 서 있는 권도혁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권도혁의 얼굴을 본 한서준 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너 권도혁 맞지? 권도혁 역시 한서준 팀장을 알아보고는 쓴웃음을 지었다. 오랜만입니다, 한 형사님. 이런 데서 다 뵙네요.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형사와 조폭 이상의 기류가 흘렀다.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었다. 15년 전 한서준이 신참 형사 시절 잠시 방황하던 고등학생 권도혁을 선도하며 인간적으로 교감했던 짧은 시간이 있었다. 그때의 순수했던 소년이 이제는 악랄한 조직의 중간 보스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한서준은 깊은 실망감과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내가 알던 권도혁은 이런 놈이 아니었는데.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형사님. 세상이 그렇게 만드니까요. 권도혁은 체념한 듯 말하며 순순히 수갑을 받았다. 한서준은 착잡한 표정으로 그를 경찰차에 태웠다. 소란이 정리되고 형사들이 권도혁 일당을 모두 연행해 간 뒤 청운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혜민 스님은 한서준 팀장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스님. 이게 저희가 할 일인걸요. 앞으로는 안심하셔도 될 겁니다. 한서준 팀장은 혜민 스님을 안심시키고 팀원들을 이끌고 철수했다. 하지만 차유진은 남았다. 그녀는 서연에게 할 말이 있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린 청운사 대웅전 안. 차유진과 서연은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서연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유진은 그런 서연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강지우. 아니, 이제는 서연 스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10년 만이네. 아주 근사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차유진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내가 어떻게 스님이 될 생각을 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저지른 짓들을 생각하면 넌 평생을 감옥에서 속죄해도 모자라. 그런데 감히 부처님 뒤에 숨어서 용서를 구하겠다고. 정말 가증스럽다. 서연은 차유진의 비난을 묵묵히 들었다. 변명할 자격도 용서를 구할 염치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차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미안하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미안?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니?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어? 내 폭력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 학창 시절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차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억눌렀던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너 때문에, 너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내가 경찰이 된 거야.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정작 가해자인 너는 이렇게 편안하게 스님 행세를 하고 있다니. 세상 참 불공평하지 않니?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도 내 죄를 다 씻을 수 없겠지. 서연은 지난 1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자신이 왜 그렇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는지. 불우했던 가정환경, 아버지의 폭력,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폭력으로 인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또 다른 피해 학생의 이야기까지. 그 아이 이름은 김민지였어.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매일같이 그 아이를 괴롭혔거든. 돈을 빼앗고 때리고 모욕을 줬어.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렸어. 유서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의 고백에 차유진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지우의 폭력이 자신에게만 향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끝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소년원에 갔어.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내 죄를 마주했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매일 밤 민지가 꿈에 나타나 나를 원망했어. 죽고 싶었지만 죽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결심했어. 평생을 민지와 그리고 너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서연은 흐느끼며 말했다. 이곳 청운사에서 보낸 지난 5년은 나에게 참회의 시간이었어. 매일 아침 민지와 너의 이름을 부르며 108배를 올렸어. 부디 너희의 상처가 아물기를,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하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나 때문에 고통받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 서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차유진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강지우를 향한 증오와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녀의 고통과 참회를 외면할 수만은 없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과거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이제 어둠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고 있었다. 용서와 화해의 길은 멀고 험난하겠지만 아주 작은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대웅전의 촛불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타올랐다. 서연의 고백은 무거운 침묵이 되어 두 사람을 짓눌렀다. 강지우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비극, 김민지라는 소녀의 죽음은 차유진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자신을 향했던 폭력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끔찍했기에 그 가해자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분노를 더욱 들끓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절규하는 서연의 모습에서 차유진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가해자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과는 다른 한 인간의 처절한 참회가 불러일으키는 원초적인 울림이었다. 그래서 스님이 된 거였어? 죽은 그 아이와 나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 차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와 같은 날 선 경멸감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서연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어. 숨 쉬는 모든 순간이 지옥이었지만 죽는 것으로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어.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단 하루라도 더 참회하는 것. 그것이 내가 민지와 너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어. 도리? 차유진은 헛웃음을 쳤다. 내가 말하는 도리라는 게 고작 이런 거였어? 세상과 등지고 안전한 절에 숨어서 기도나 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오기라도 해. 내 상처가 사라지기라도 하냐고. 차유진의 외침이 법당 안을 울렸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래, 차유진의 말이 맞았다. 자신의 참회는 어쩌면 가장 이기적인 자기 위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과거는 결코 되돌릴 수 없으며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아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지.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민지는 돌아오지 않고 너의 상처는 아물지 않을 거야. 나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유진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언가라도 해야만 했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 이건 너희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괴물 같은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어.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 무게를 감당하려는 자의 처연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차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으로는 강지우를 용서할 수 없다고, 그의 위선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심장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다. 10년 동안 증오의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존재의 민낯을 마주한 지금 그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한편 인천 중부경찰서 조사실. 한서준 팀장은 수갑을 찬 채 앉아있는 권도혁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서늘한 형광등 불빛 아래 권도혁의 얼굴에는 피로와 체념의 빛이 역력했다. 오랜만이다, 도혁아. 한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사님이 아닌 15년 전 그를 부르던 호칭이었다. 권도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다. 내가 어쩌다 흑룡파 같은 쓰레기들하고 어울리게 된 거냐? 내가 알던 넌 비록 방황은 했어도 심성은 착한 놈이었어. 권투 선수가 돼서 챔피언이 되겠다고, 아픈 어머니 호강시켜드리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잖아. 한서준의 말에 권도혁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15년 전 그는 정말 그랬다.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권투라는 꿈 하나로 버텼다. 그러다 잠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황의 길로 들어섰을 때 그를 붙잡아준 것이 바로 신참 형사 한서준이었다. 한서준은 그를 무작정 다그치거나 처벌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샌드백을 함께 쳐주며 땀을 흘렸다. 권도혁에게 한서준은 경찰이기 이전에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준 어른이자 따뜻한 형 같은 존재였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한참 만에 권도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제가 20살 되던 해에 지병이 악화돼서요. 그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운동에만 매달리느라 변변한 기술 하나 없었고 당장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길이 없었죠. 그러다 사람을 잘못 만났습니다. 권도혁은 과거를 회상하며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에 손을 댔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자신이 몸담았던 체육관 관장의 소개로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 발을 들이자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았다. 타고난 배짱과 주먹 실력으로 조직에서 빠르게 인정을 받았고 어느새 그의 손은 피와 돈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때 형사님을 찾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챔피언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제가 이런 더러운 모습으로 형사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권도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서준은 말없이 담배 한 개비를 꺼내 그의 입에 물려주고 불을 붙여주었다. 조사실은 금연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규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청운사에는 왜 간 거야? 아무리 돈이 궁해도 부처님 돈까지 뺏어야 했냐? 그건 최 회장의 지시였습니다. 최 회장, 흑룡파의 보스였다.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인물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최 회장이 최근에 골프장 사업에 새로 손을 댔는데 자금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긁어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운사도 그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사실 그 절에 갔을 때 그 젊은 여승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권도혁은 마당을 쓸던 서연의 고요한 모습과 자신들의 행패 앞에서도 굴하지 않던 당당한 눈빛을 떠올렸다. 속세의 더러움과는 거리가 먼 어떤 성스러운 기운마저 느껴졌다. 그래서 일부러 더 모질게 굴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도혁아. 한서준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다 털어놓고 새로 시작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도울게. 15년 전처럼. 한서준의 진심 어린 말에 권도혁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지난 10여 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온기였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한 번 들어온 이상 제 발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형사님. 배신자는 죽음뿐입니다. 권도혁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한서준은 더 이상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일단 증거 불충분으로 그를 풀어주되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며 그의 마음을 돌릴 기회를 엿보기로 했다. 그 시각 청운사에서는 긴 대화를 마친 차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여전히 서연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참회가 거짓이 아님을, 그녀 역시 자신만큼이나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오늘 내 이야기는 잘 들었어. 하지만 이걸로 내가 널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는 마. 내 상처는 아직 그대로니까. 알아. 나는 너에게 용서를 바라지 않아. 그저 내가 더 이상 나 때문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10년의 세월을 사이에 둔 증오와 참회의 눈빛이었다. 차유진은 말없이 돌아서서 법당을 나섰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산길을 홀로 내려가며 그녀는 끊임없이 되뇌었다. 나는 경찰이다.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한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혼란스러웠다. 가해자와 피해자, 선과 악의 경계가 희미해진 밤이었다. 며칠 후 권도혁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성추행을 당했던 서연 스님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보호비를 요구한 것 역시 직접적인 금품 갈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박 미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경찰서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마음은 더 깊은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한서준 형사의 실망 어린 눈빛과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조직으로 돌아가 봤자 최 회장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개가 되어 더러운 짓을 계속해야 할 뿐이었다. 진절머리가 났다.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 권도혁은 술에 취해 정처 없이 인천의 밤거리를 헤맸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러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청운사로 향하는 산길 입구에 멎었다. 차마 절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는 멀찍이서 불 꺼진 사찰의 실루엣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때 산길을 내려오는 한 사람의 인형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온 사람은 혜민 스님이 아닌 젊은 여경 차유진이었다. 그녀는 비번인 듯 사복 차림이었지만 특유의 야무진 분위기는 그대로였다.
차유진은 권도혁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고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여긴 어쩐 일이시죠, 권도혁 씨?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차유진은 그가 또다시 행패를 부리러 온 것은 아닌지 의심했지만 술에 취해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이전과 같은 위압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서연 스님은 잘 있습니까? 권도혁이 불쑥 물었다. 차유진은 의외라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걱정할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냥 그 스님을 보고 있으면 돌아가신 제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평생 남을 위해 기도만 하다 가신 분이었거든요. 권도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차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서연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기 위해 매일 108배를 올린다는 스님. 그리고 그 스님에게서 어머니를 떠올리는 조폭.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지며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서연 스님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고통받은 과거가 있는 분입니다. 더 이상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 겁니다. 차유진은 차갑게 말하고 그를 지나쳐 가려 했다. 그때 권도혁이 그녀를 붙잡았다. 차경희님, 한서준 팀장님께 전해주십시오. 만나 뵙고 싶다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권도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차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에서 어떤 결심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권도혁은 약속된 장소에서 한서준을 만났다. 허름한 부둣가의 포장마차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소주잔을 몇 번 비웠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도혁이었다. 형사님, 저 이 생활 그만두고 싶습니다. 한서준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다. 결심 잘했다, 도혁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지만 그냥 나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최 회장은 배신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제가 조직을 나가는 날이 제 재산날이 될 겁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권도혁은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제가 판을 짜겠습니다. 흑룡파를 한 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판을요. 한서준의 눈이 빛났다. 권도혁이 내놓은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다음 주 흑룡파는 조직의 창립 기념일을 맞아 인천항 근처의 한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 대규모 간부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최 회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제가 최 회장에게 조직을 떠나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아마 난리가 나겠죠. 제 목을 따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 혼란을 틈타서 형사님들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연 회장은 폐쇄된 공간이라 한번 진입하면 도간에 든 쥐입니다. 핵심 간부들을 한꺼번에 검거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권도혁의 계획은 성공만 한다면 흑룡파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컸다. 자칫 잘못하면 권도혁의 목숨이 위험했다. 너는 어떡하고? 그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어. 상관없습니다. 권도혁은 덤덤하게 말했다. 어차피 이렇게 사는 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러운 세계에 발을 들인 것도 제 선택이었으니 끝을 맺는 것도 제 손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형사님께 진 빚을 갚고 저 자신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는 청운사의 서연 스님을 떠올렸다. 자신의 죄를 안고 평생을 참회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여승의 모습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했다. 비록 자신은 스님처럼 성스러운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마지막은 인간답게 끝내고 싶었다.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고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흑룡파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권도혁이 찾은 자신만의 속죄 방식이었다. 한서준은 권도혁의 눈에서 확고한 의지를 읽었다. 그는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알았다. 내 뜻이 정그렇다면 나도 목숨 걸고 이번 작전에 임하겠다. 반드시 성공시켜서 너한테 새 삶을 살 기회를 만들어주마. 약속한다. 두 남자의 뜨거운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15년의 세월을 돌아 형사와 조폭으로 다시 만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의리가 자리하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을 향한 위험한 동행이 시작된 것이다. 권도혁이 제안한 작전, 흑룡 소탕 작전은 극비리에 추진되었다. 인천 중부경찰서 강력 2팀 사무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한서준 팀장은 커다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호텔 연회장의 도면을 펼쳐놓고 작전 브리핑을 시작했다. 작전 개시일은 디귿3. 19시 정각 흑룡파 창립 기념 간부 회의가 열리는 그랜드 하버 호텔 12층 루비올이다. 정보원, 즉 권도혁의 말에 따르면 최 회장을 포함한 핵심 간부 15명이 전원 참석한다. 우리의 목표는 이들 전원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것이다. 팀원들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차유진은 날카로운 눈으로 도면을 훑으며 진입로와 퇴로를 꼼꼼히 확인했다. 팀장님, 연회장은 입구가 하나뿐이고 창문은 모두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 진입이 어렵습니다. 권도혁 씨가 내부에서 혼란을 일으킨다고 해도 입구를 막고 버티면 진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야, 차경희. 한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조로 나뉜다. 어조는 정문으로 진입해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B조는 호텔 직원으로 위장해 연회장 내부로 미리 잠입한다. 권도혁이 신호를 보내는 즉시 B조가 내부에서 문을 열고 어조의 진입을 돕는다. 성공의 관건은 타이밍과 은밀함이다. 작전 계획은 정교하고 치밀하게 세워졌다. 각 팀원의 역할과 임무가 분담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논의되었다. 차유진은 B조에 자원했다. 가장 위험하지만 작전의 성패를 가를 핵심적인 역할이었다. 그녀는 이 작전이 단순히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권도혁이라는 한 남자의 구원이 걸린 문제이자 어쩌면 서현 스님과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는 하나의 매듭이 될 수도 있었다. 작전 개시 하루 전 차유진은 비번을 내고 다시 청운사를 찾았다. 며칠 사이 서현의 얼굴은 조금 더 수척해져 있었다. 차유진은 말없이 서현과 함께 대웅전 앞 툇마루에 앉아 멀리 펼쳐진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았다. 내일 큰일이 있을 거야. 차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서연에게 무언가 알려주고 싶었다. 당신을 괴롭혔던 그리고 인천을 더럽히던 많은 것들이 정리될 거야.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든 기회지. 서연은 차유진이 말하는 한 사람이 권도혁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모든 것이 무사히 끝나기를, 그리고 그분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기를. 서연의 기도에 차유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잠시 후 차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강지호, 난 아직 널 용서하지 않았어.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러니 계속 그렇게 살아. 도망치지 말고 내 죄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면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그 말을 남기고 차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다. 서연은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유진의 말은 용서는 아니었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울림을 주었다. 그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내리는 일종의 선고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지침과도 같았다. 서연은 대웅전으로 들어가 조용히 불상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그녀의 절에는 권도역의 무사기환과 차유진의 안녕, 그리고 이름 모를 모든 이들의 평화를 비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같은 시각 권도역은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앳된 얼굴에 자신과 병색이 완연했지만 인자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동안 쓸어보았다. 어머니, 저 이제야 못난 아들이 사람 구실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꼭 권투 챔피언 돼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잠을 청했다. 디데이. 약속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랜드 하버 호텔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서준이 이끄는 어조는 호텔 주변에 잠복해 신호를 기다렸고 호텔 직원 복장으로 위장한 차유진과 비조 요원들은 자연스럽게 연회장 주변에 배치되었다. 권도역은 가장 좋은 양복을 차려입고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흑룡파의 간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권도역은 그 위선적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연회장 중앙에 있는 최 회장에게로 향했다. 모든 것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폭풍의 눈으로. 그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다. 그랜드 하버 호텔 12층 루비홀. 흑룡파 창립 20주년이라는 현수막이 조롱처럼 걸려 있었다. 홀 안은 고급 양주와 시가 냄새, 그리고 권력에 취한 자들의 오만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최 회장은 상석에 앉아 금장용이 새겨진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간부들의 아첨을 받으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에게 이곳은 자신의 왕국이었고 여기 모인 자들은 충성스러운 신하였다. 권도역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와인잔을 든 채 최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 발걸음이 그의 인생을, 어쩌면 그의 생사를 가를 마지막 발걸음이 될 터였다. 주변의 간부들이 그의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권도역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끼고는 슬며시 길을 터주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권도역의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연회장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최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권도역은 최 회장이 가장 아끼는 오른팔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오, 우리 권 실장.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 좋은 날에 분위기를 잡나? 최 회장은 너그럽게 웃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권도혁은 그런 최 회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오늘부로 저는 흑룡파를 떠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연 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흑룡파의 2인자나 다름없는 권도혁이 조직의 심장부에서 탈퇴를 선언하다니. 그것은 단순한 탈퇴가 아닌 명백한 반역이었다. 최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금 뭐라고 했나, 권 실장.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깡패짓 그만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회장님 밑에서 더러운 개로 살았던 지난 10년, 이제 청산하고 싶습니다. 권도혁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붉은 와인이 바닥에 흩뿌려지고 잔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것은 결별의 신호이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선언이었다.
이 미친 새끼가. 최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고함을 질렀다. 저 새끼 당장 잡아. 살 가죽을 벗겨서 저 앞바다에 던져버려. 최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변에 있던 간부들과 행동대원들이 일제히 권도혁에게 달려들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권도혁은 재킷을 벗어 던지고 달려드는 자들을 상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혼란 속에서 최소 5분을 버텨야 했다. 한서준 팀장과의 약속이었다. 의자와 테이블이 넘어지고 날카로운 비명이 홀을 채웠다. 권도혁은 외로운 늑대처럼 싸웠다. 그의 주먹과 발길질은 무자비했지만 그의 눈은 끊임없이 연 회장 입구를 향해 있었다. 제발 제발 와줘 형사님. 그때였다. 연 회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호텔 직원 복장을 한 차유진과 비조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음료 카트를 미는 척하며 입구를 지키던 조직원들에게 접근,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하고 내부에서 굳게 잠겨있던 문을 열어젖혔다. 지금이다. 진입해. 차유진의 외침과 동시에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방탄조끼와 헬멧으로 무장한 한서준 팀장과 어조 형사들이 섬광탄과 최루탄을 터뜨리며 눈사태처럼 밀고 들어왔다. 꼼짝 마. 인천 중부경찰서 강력 2팀이다. 움직이면 발포한다. 섬광과 연기, 그리고 고함 속에서 조직원들은 패닉에 빠졌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던 그들은 우왕좌왕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퇴로는 차단된 후였다. 형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저항하는 조직원들을 제압하고 차례로 수갑을 채웠다. 한서준은 곧장 상석으로 향했다. 최 회장은 이미 상황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탁자 밑에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 들었다. 오지 마. 오면 쏴버릴 거야. 최동식 살인 및 살인교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한다. 한서준은 최 회장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다. 최 회장이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옆에서 달려든 권도혁이 그의 팔을 쳐냈다. 탕! 하는 총성과 함께 총알은 천장의 샹들리에를 맞췄고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한서준이 최 회장을 덮쳐 제압했다. 20년간 인천을 공포로 물들였던 범죄 조직의 수장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한편 차유진은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위기에 처한 권도혁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능숙한 관절기로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조직원을 제압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몰아쉬는 권도혁을 부축했다. 괜찮습니까, 권도혁 씨? 왔군요, 차경희님. 약속 지켰습니다. 권도혁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옆구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최 회장과 몸싸움을 벌일 때 다른 조직원이 휘두른 칼에 찔린 것이었다. 권도혁 씨, 정신 차려요. 차유진의 다급한 외침을 들으며 권도혁의 의식은 서서히 멀어져 갔다. 그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며 15년 전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젊은 형사와 산사에서 조용히 108배를 올리던 젊은 여승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만하면 괜찮은 마지막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흑룡파 20년의 역사는 그렇게 한 남자의 희생과 경찰의 집념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흑룡파 소탕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최 회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 15명이 전원 검거되고 경찰은 그들의 아지트에서 막대한 양의 범죄 증거와 비자금, 무기류를 압수했다. 20년간 인천의 암적인 존재였던 거대 조직이 하루아침에 붕괴하자 시민들은 환호했고 언론은 연일 경찰의 활약을 대서특필했다. 인천 중부경찰서 강력 2팀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한서준 팀장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았다. 그는 병실에 누워있는 권도혁을 찾아갔다.
권도혁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깊은 자상으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했지만 결정적인 제보와 작전 협조가 참작되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컸다. 몸은 좀 어떠냐? 한서준이 사과를 깎으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죽지 않을 만큼은 괜찮습니다, 형사님. 권도혁이 멋쩍게 웃었다. 멍청한 놈. 진짜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 한서준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깎은 사과를 권도혁의 입에 넣어주었다. 내 덕분에 2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갔다. 고맙다, 도혁아. 제가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뿐입니다. 형사님께 진 빚을 이제라도 조금 갚은 것 같아 마음이 편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권도혁은 앞으로 교도소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지난 10년의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온했다. 잿더미가 된 과거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삶의 씨앗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흑룡파의 몰락 소식은 청운사에도 전해졌다. 혜민 스님은 부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고 서연 역시 권도혁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올리는 108배 기도에 권도혁의 이름을 추가했다. 그의 새로운 시작이 순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며칠 뒤 차유진이 다시 청운사를 찾았다. 그녀는 서연에게 수사 종결 보고서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흑룡파의 범죄 사실과 함께 권도혁의 진술 조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권도혁 씨가 그러더군요. 스님을 보고 자신의 과오를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 용기를 얻었다고. 서연은 말없이 조서를 내려다보았다. 자신 같은 죄인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 사람은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겁니다. 한서준 팀장님과 제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차유진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경찰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한 듯 보였다. 유진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고마워. 모든 게 내 덕분이야. 아니. 차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당신이나 나,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과거에 발목 잡혀있던 모두가 함께 풀어낸 매듭 같은 거야. 이제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야지. 차유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10년 묵은 증오가 녹아내린 자리에 어색하지만 따뜻한 연대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었다. 각자의 상처를 안고 각자의 방식으로 속죄하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두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권도혁의 재판이 열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그의 과거 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거대 범죄 조직 소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점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저 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정을 나서는 권도혁의 표정은 담담했다. 그것은 그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당연한 통과 의례였다. 3번의 겨울이 차갑게 지나고 4번째 봄을 맞이하는 쌀쌀한 아침이었다. 인천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3년 전보다 야위었지만 까맣게 그을린 얼굴과 짧게 깎은 머리는 그를 더욱 단단해 보이게 했다. 흐트러짐 없던 조폭 시절의 서늘함 대신 깊은 상념과 세월을 거친 사람 특유의 평온함이 눈빛에 깃들어 있었다. 권도혁이었다. 그가 교도소 정문 앞에 섰을 때 낡은 국산차 한 대가 그의 앞에 멈췄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3년의 세월만큼 주름이 깊어진 한서준이었다. 그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행정직으로 자리를 옮겨 있었다. 나왔냐?
팀장님 아니 과장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서준은 들고 있던 따뜻한 두부 한 모를 권도혁의 손에 쥐어주었다. 고생했다. 먹어. 권도혁은 꾸벅 고개를 숙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음식이었다. 가자. 추운데. 한서준은 권도혁을 차에 태웠다. 차 안에서 한서준은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감옥 생활은 어땠냐? 공부는 좀 했고. 네. 과장님께서 넣어주신 책 덕분에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잘했다. 이제 뭐 해먹고 살지는 정했고 작은 국밥집이라도 하나 차리고 싶습니다. 새벽부터 땀 흘려 진하게 육수 끓여내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말아서 정직하게 팔고 싶습니다. 권도혁의 목소리에는 소박하지만 굳건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한서준은 그런 그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운전대를 잡았다. 그들이 향한 곳은 거창한 식당이 아니었다. 인천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이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라. 내가 더럽혔던 세상이지만 내가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는 세상이다. 한서준의 말에 권도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며칠 후 권도혁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홀로 청운사로 향했다. 3년 만에 다시 오르는 산길은 여전히 고즈넉했다. 절 입구에 다다르자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가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툇마루에는 세 사람이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혜민 스님, 한층 더 깊고 평온한 눈빛을 갖게 된 서연 스님, 그리고 이제 경위 계급장을 떼고 경감 계급장을 단 제복 차림의 차유진이었다. 권도혁은 그들 앞에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거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혜민 스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그를 맞았다. 서연은 말없이 합장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원망이나 경계도 없었다. 오직 한 인간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순수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다. 차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권도혁 씨,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걸 축하합니다. 그녀는 권도혁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권도혁은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지만 강단 있는 경찰의 손이었다. 네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혜민 스님이 내어온 향긋한 국화차를 마셨다. 과거의 상처와 악연으로 얽혔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 대신 조용한 이해와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앞으로의 계획은 들었습니다. 정직한 땀으로 끓여낸 국밥, 저도 꼭 맛보러 가겠습니다. 차유진의 말에 권도혁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과오를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보십니다. 부디 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권도혁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 사람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 평생 잊지 않고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겨울의 끝자락을 밀어내고 산사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 끝에 작은 꽃망울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죄업을 씻어낸 이들의 마음에도 따스한 희망의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권도혁이 청운사를 다녀간 지 1년 후 인천의 한적한 골목에 도혁인의 진국밥이라는 작은 간판이 내걸렸다.
가게는 허름했지만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진한 사골 국물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권도혁은 하루의 대부분을 주방에서 보냈다. 그의 투박한 손은 이제 칼과 국자를 잡는데 더 익숙해졌다. 가게는 정직한 맛과 푸짐한 인심으로 금세 입소문이 났다. 단골 손님 중에는 유난히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점심시간이면 한서준 과장과 강력 2팀 후배들이 몰려와 가게를 시끄럽게 채우곤 했다. 그들은 이제 권도혁을 전과자나 조폭이 아닌 구수한 국밥을 끓여내는 사장님으로 불렀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가게 문을 열고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차유진 경감과 나들이를 나온 듯 편안한 회색 개량 한복 차림의 서연 스님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권도혁은 활짝 웃으며 그들을 맞았다. 그는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정성을 다해 끓인 국밥을 내왔다. 이야 사장님.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소문대로 정말 맛있습니다. 차유진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다. 서연은 말없이 국밥을 비우고는 조용히 합장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 모습에 권도혁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가게 앞 작은 벤치에 앉아 가을 햇살을 즐겼다. 서연 스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권도혁이 물었다. 저는 늘 똑같습니다.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저의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지냅니다. 얼마 전부터는 저를 찾는 청소년들을 위해 작은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등불이라도 되어주고 싶어서요. 서연의 얼굴에는 이제 그늘 한 점 없는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거나 묻어두는 대신 그것을 타인의 상처를 보듬는 자양분으로 삼고 있었다. 차 경감님은 여전히 바쁘시죠? 네, 나쁜 놈들 잡으러 다니느라 쉴 틈이 없네요. 차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권 사장님처럼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증거니까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파란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문득 권도혁이 물었다. 청운사는 무슨 뜻입니까? 서연이 나직이 대답했다. 푸를 청 구름운. 푸른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속세의 헛된 욕망을 벗어나 푸른 구름처럼 자유롭고 청정하게 살아가라는 의미도 있고 청운의 꿈처럼 높은 이상과 희망을 품으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푸른 구름. 권도혁은 그 말을 가만히 되뇌었다. 과거의 자신은 검은 용이 되려 했지만 이제는 한 조각 푸른 구름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차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오늘 국밥 정말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다음에 꼭 다시 들러주십시오. 서연과 차유진이 돌아가고 권도혁은 다시 분주한 가게로 들어갔다. 그의 등 뒤로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드높게 펼쳐져 있었다. 인천의 산 중턱에 자리한 청운사. 그곳에서 시작된 참회와 용서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는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과거의 악연은 끊어지고 상처는 아물어 새살이 돋아났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씨앗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푸른 하늘을 향해 묵묵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길어올린 그들만의 청운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